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력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시력 저하, 원하는 교정 시력, 표준 시력까지 잘 안 나오는 그런 그런 원인들이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안 질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안 질환에서도 어디에서 발생했냐에 따라서 전완부 문제, 또 후방 문제 이렇게 또 이제 분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한 거냐, 아니면 세균으로 인한 거냐, 리케차로 인한 거냐, 그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광선의 문제냐, 그래서 안과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하고요. 근시, 원시, 난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의 거의 90% 이상은 굴절 이상에서 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한 8, 90%는 대부분 근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근시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초등학교 교실만 가도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안경을 쓰고 이제 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 교재 161페이지 보시면은 2050년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근시, 48억 명이 근시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9억 4천 명이 고도근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이 근시 증가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시 팬데믹, 청소년 근시 80% 육박,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PC, 영상 매체 등 요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근거리의 작업이 집중이 되고 원거리 보는 그 시력은 점점 이제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환경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시생활이 거의 근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근거리 볼 때 조절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조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눈의 초점이 근거리에 이제 맞춰지고 거기에 더 집중되면서 원거리 시력은 점점 좀 떨어지게 되는, 원거리를 보려면 원활하게 또 선무체 근육이 이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근거리에 익숙해지고 근거리에 계속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먼거리 시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환경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근거리보다 저 멀리에 초원의 저 멀리에 어떤 원거리 타겟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서는 또 원거리 시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원거리 시력이 보통 한 5.0, 4.0, 좀 좋으면은 8.0까지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환경설이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근시 환자가 많아지고 근시화돼 갔다라는 거고요. 디포커스 이론도 이제 비슷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까운 거리의 사물을 보게 되면은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망막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그 순간 블러한 이미지가 내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눈은 이 흐린 상이 맺혀지는 거, 흐린 상 신호가 맺혀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제 다시 잘 보기 위해서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망막이 흐린상이 맺혀져 가지고 조절이 발생하고, 다시 또 흐린상이 맺혀지고 조절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겠어요? 내가 멀리 보고 있다가 가까운데 이렇게 볼 때, 그리고 가까운 데서 더 가까운 데로 이렇게 타겟을 옮겨서 볼 때, 그럴 때 계속 사실 이 원래 이제 정적인 상태에서는 초점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눈에 힘을 줘서, 그 근육에 힘을 줘서 뒤에 넘어간 초점을 앞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절이 발생되는 이 과정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질이 공막을 좀 늘어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공막을 좀 늘어나게 해서, 그래서 이 바깥에 싸고 있는 공막이 연약해지고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안축장이 길어지는, 근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포커스 이론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근거 있는 현대에서 가장 근거 있는 이 근시 발생의 이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가지고도 이렇게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콘택트 렌즈를 씌워주는데 이제 일부러 과교정을 시켜서 항상 이제 이제 힘을 줘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눈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디옵터에 과교정을 시켜서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씌워줬다 보니까 나중에 4개월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병아리가 마이너스 4디옵터 근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커스를 일부러, D는 낫의 의미예요. 맞추지 않아서 불일치 시켜가지고 근시가 유발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가 초점이 제대로 망막에 안 맺히는 그런 상태가 가까운 데를 볼 때 그렇겠죠. 그래서 디포커스 이론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러면 근시를 우리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177페이지 같이 이제 보시면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몽골인처럼 보고 생활하고 그들처럼 이제 일상화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 사물을 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에도 우리가 한 4, 50분 정도 이제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멀리 있는 사물을 한 5분, 10분씩 응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사무실 내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일부러 이제 먼 거리의 사물을 보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선모체 근육의 이완 작용을 좀 돕고요.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근시 발생의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가까운 데를 계속 이제 보고, 가까운 데서 보는 것이 습관화되고 일상화되고 해서 근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하는 행동들을 해주면 돼요. 생활 속에서 틈틈이 계속 멀리를 보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177, 178, 179 이렇게 쭉 근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훈련법, 관리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일단 이제 디포커스 이론에 반하는, 그러니까 자꾸 멀리 보시라. 그것이 이제 소제목 1번에 원거리 멀리 훈련법이라고 해서 이게 정리해놨는데, 그것을 같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나머지 훈련법은 이제 뒤에서 한번 좀 한꺼번에 다뤄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이제 유해한 광선, 시력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 중에서 요즘에 또 유해 광선에 대한 그런 위협이 많죠. 광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요즘에 블루라이트, 청색광 파장,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은 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 렌즈가 출시가 되고 어떤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서 그래서 논란이 이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블루라이트가 과연 이제 뭐냐? 청색광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380에서 500 나노미터 정도의 그 파장 영역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영역,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가시광선 영역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것이. 네, 거기서 이제 비교적 380에서 780 나노미터에서 500 나노미터 이하까지는 우리가 블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파장이 짧고 이 에너지 세기, 광선 세기가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래도 조금 오랫동안 노출시키면은 인간에게 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이제 그 어떤 호기심을 출발해 가지고 많은 연구가 사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지 이상이 있는 것이 이제 또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아무래도 인간의 눈에 인위적으로 안 좋은 광선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 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임상 실험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동물에 이제 적용시켜서 이제 실험한 결과들은 있지만은 또 동물 실험 결과와 인간의 이제 그 인간의 블루라이트가 이제 주는 영향을 또 동일시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동물 실험에서든 이 파장의 이론적으로 이 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제 이 파장을 맞았을 때 결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유리할 만한 것은 뭐 없다. 이렇게 결론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청색광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이제 크지만은 또 이제 유해성을 주장하는 측하고 그 반대 주장을 하는 측 모두 똑같이 공통 의견을 보이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청색광이 수면의 질에 이제 방해가 된다,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색광이 숙면을 돕는 호르몬을 억제하여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청색광이 파장대가 짧고 에너지가 강하고 또 망막에 흡수가 된다는 요 이제 특징과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외선 파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외선의 차단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게 중년층이 되면은 신경을 써요. 근데 사실상 이 자외선을 10대 때 거의 다 봤습니다. 10대 때 웬만한 자외선의 그 저기를 우리가 일생 때 이제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100살까지 100년을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10대 때가 내 평생 받는 이 자외선의 양의 한 절반 정도를 받게 돼요.
그것은 이제 또 이유가 있는데 118페이지 본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 아기들은 이제 수정체에서 자외선을 필터링 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발생을 좀 덜 돼 있는 상태여서 이때 이제 자외선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투명 렌즈라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런 투명 렌즈라도 씌워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는 거, 그것은 이제 수정체 혼탁, 단백질이 변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신경을 쓰고 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좀 높은 날은 굳이 선글라스를 쓰면 좋고, 선글라스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안경에도 다 이제 그 투명한 렌즈에도 자외선 차단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하나 맞춰가지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필 또 자외선 파장은 수정체에 이제 흡수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음 안구건조증 환자의 이제 폭증, 눈물막의 질 저하, 눈물 분비 기간의 노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양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더라도 이 눈물막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증발되는 그런 눈물 그 성분을 띠고 있어요. 안구건조증. 그러면은 안구건조증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이 폭증하냐? 발생 연령층에 뭐라고 적었나요? 발생 연령층에서 절반이 드라이아이, 미용 콘택트 렌즈, 굴절 교정 수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뭐 요즘 중학생 정도만 돼도 컬러 콘택트 렌즈를 많이 착용을 해요. 근데 컬러 콘택트 렌즈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그 염료가 콘택트 렌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염료가 들어가 있는 만큼 그 이제 눈물 순환과 대기 중에서 산소를 이렇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용 콘택트 렌즈를 쓴다고 하면은 뭐 워낙 또 많이 또 저기 친구들이 또 찾고 막 하기 때문에 뭐 아예 이제 뭐 그냥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을 조금 더 잘 지켜서 쓰는 것이 그래도 오랫동안 눈 건강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좋다라는 거.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10대들은 성인들보다는 이렇게 또 자기 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좀 있죠.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제 아무래도 콘택트 렌즈를 이제 처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좀 무리하게 시간을 좀 잘 지켜서 못 쓰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서클렌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료 때문에라도 그 이제 쓰는 시간이 조금 제한돼야 돼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쓰면 맞고요. 그리고 투명 렌즈 같은 경우 우리 일반적인 이제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그리고 RGP는 가장 이제 눈물 순환도 좋고 광적으로 가장 우수한 렌즈인데 그거 같은 경우 12시간 이상 써도 크게 또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미용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거에 비해 또 막상 이 렌즈를 쓰는 10대들이 좀 무리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건조증이 또 오게 되고요. 그리고 20대 층들이 여성분들이 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뭐 스마일 라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 눈물막이 또 파괴되고 그리고 눈물 분비되는 그런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그래서 드라이 아이가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그 콘택트 렌즈에서 사용 시간에 대한 얘기는 155페이지를 참고하면 좋겠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노인성 안질환 문제, 노인 인구의 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시력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표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은 한 60세만 이제 돼도요. 어떻게 보면 100세 인생에서 그 이제 한 절반하고 좀 더 온 건데, 응? 근데 이제 안질환이 점점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제가 백내장을 이제 꼽아놓은 이유는 65세 노인 인구 중에서 어떤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내 몸의 인체의 모든 수술을 합쳐서 가장 많은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발생되는 거 백내장, 수용체가 이제 혼탁되게 되는 그 이제 수용체가 원래 이제 투명하다고 그랬죠. 35%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65%는 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근데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이제 자외선은 그 수정체까지는 이제 들어와서 흡수가 돼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누적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계란을 우리가 후라이팬에 익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하얗게 이제 혼탁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성 망막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 또 가장 흔한 망막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성과 당뇨병증, 망막병증. 이제 다 보면은 망막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안질환을 우리가 전완부와 후방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완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체가 돼요. 대부분 교체가 되고 수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수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백내장 같은 경우도 수용체가 혼탁되어 있는데 수용체를 끄집어내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수용체를 또 넣어서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각막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약물을 쓰고 뭐 수술을 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각막 이식을 해서 다른 사람 각막으로 교체를 할 수가 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뭐 이제 수술적인 부분으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질환 중에서 가장 이제 좀 까탈스럽고 이제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 내가 이제 망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망막. 지금 보면 고혈압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 전부 다 이게 망막에 병이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미세 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들이고요. 순환 장애. 그리고 황반변성은 이제 그 생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황반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기능이 다운되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를 사실 못 찾아서 그렇게 노화라고 달아놓기도 했어요. 녹내장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불명이라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녹내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 내부에 어떤 기관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눈 내부에 이 망막을 자꾸 누르게 돼가지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거기 이제 파괴가 일어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또 이제 그 혈류 장애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 녹내장의 어떤 발생과 그걸로 이제 시력 저하, 시야 장애가 생기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안압 하나만 꼽지 않고 더욱더 좀 더 다양한 원인, 뭐 순환 장애, 혈류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력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고요. 요것은 우리 그 본문 페이지 166에서 114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 힘을 한번 좀 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어린이 약시의 이제 문제예요. 만 7세 때 시력이 완성돼서 이 시력으로 100살까지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약시는 조기에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발견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적인 치료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치료로 볼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눈을 많이 쓰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많이 쓰게 한다는 거. 그래서 아트로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조절 마비제 안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 아토피를 넣어서 한쪽을 이제 조절 마비시키고 다른 한쪽으로 계속 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가림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좋은 눈을 가리고 안 좋은 눈을 자꾸 쓰게끔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예요. 쓰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만 3세 때 적극적으로 안과를 검사를 해서 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태어나서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2년 사이에 그 2살 되기 전까지, 이때 이제 선천백내장이 만약에 있으면 백내장 동공이 좀 희고 하얗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은 보통 백내장은 최대한 이게 성숙되고 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넉넉하게 이제 시간을 두어서 이제 치료하는 건데, 아기들에서 선천백내장은 즉시 치료를 하게 돼요. 즉시 수술.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게 막아두는 시각 생활에 어떤 이제 방해되는 그런 요소를 빠르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시가 있는지, 2살에서 4살도 또 사시가 있는지, 이때 이제 이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눈이 활동을 안 하게 돼서 시력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력이 너무 한쪽이 낮아도 문제고요. 그 굴절 검사했을 때 한쪽이 도수가 너무 높아도 문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살에서 7살 사이에 정상 시력이 잘 나오느냐, 약실 한번 검사를 해보자. 이런 것들. 그래서 늦게 이제 34페이지 한번 같이 참고해 보면은, 늦게 발견된 약실수록 아이의 약실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발견 시기가 늦을수록 치료 효과 또는 이제 반감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약소의 최선이고요. 그리고 치료에 대단한 것은 없다. 많이 보게끔, 많이 쓰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약시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3페이지에 그 이제 대한안과학회에서 나온 발표한 자료 표를 보면은 4살 때 약시의 완치율은 95%에 달하는데, 8살 됐을 때 약시의 완치율은 23%로 폭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내용들 쭉 한 번씩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고, 요 정도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시각 보정 처방과 관리, 눈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에서 요 정도 지식은 최소 지식으로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셨죠? 지금까지 보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